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형법 용어,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저번서부터 정인천 씨가 좀 해달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정인천 씨가 또, 예, 또 후원금을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맙기도 하고, 이거 좀 뭔가 좀 보답을 좀 해주고 싶은데, 문자가 왔는데 정인천 씨가 이 처음 형법 공부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런 용어들 위주로 해서 좀 강의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충 제가 뽑아 보니까 선별을 아까 했어요. 그럼 제가 좀 형법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워했던 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긴 설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좀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좀 뽑았는데 보통 보니까 지금 한 18개 정도로 나와요. 마지막 기대 가능성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하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용지가 좀 작나요? 좀 화면을 좀 크게 할까? 여기 화면 200으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글씨가 크죠? 자, 그런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 박길수 씨라고 있는데 또 저한테 후원금을 주셨더라고요. 좀 적지 않은 돈인데 또 큰 돈을 주셨더라고요. 예, 또 3만 원을 또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익명으로 저한테 좀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성함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현직 경찰관이신 분인데 형법을 처음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공채 시험으로 들어온 분이 아니라서 좀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감사하다는 표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고 박길수 씨, 정인천 씨, 그리고 익명으로 저한테 후원금을 주신 아무개 씨, 이렇게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8개 중에서 1번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8개지만 오늘은 18개만 일단 해볼게요. 제 1회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 한 10회 정도로 구성해서 좀 만들면 한 번 할 때 10개씩 하면 대략 한 80개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보면 범죄의 성립이라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형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범죄의 성립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계속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 범죄의 성립이라는 것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을 때 바로 범죄가 성립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타이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해당하는 것이 책임성.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갖추었을 때, 그죠? 몇 개? 자, 세 개를 갖추었을 때 바로 세 개를 다 갖추었을 때 범죄가 성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형법 제 250조에 보면은 자, 형법 제 250조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우리 형법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물론 뭐 국가적 법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 법익에서 가장 좀 어찌 보면은 무겁게 벌하고 있는 거죠. 출발부터가 몇 년이야? 5년 이상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구속요건이라는 건 어딜까지 구속요건이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여기까지가 구속요건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는 형벌에 대한 거거든요. 그죠? 처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뭐뭐 한 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구속요건이라 그래요. 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구속요건 해당성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위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위법한 거로 보는 거죠. 그죠?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뭐 정당방위라든지 그죠? 정당방위라든지 뭐 아니면은 긴급피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쪽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구속요건에 해당하나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이러면은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흠결이 생겨버리면은 이 세 개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범죄가 성립했다는 것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요 세 개를 다 완비했을 때 범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그리고 구속요건 해당하고 위법한 거 요 두 개를 합쳐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범죄의 성립요건은 뭐예요? 바로 구속요건 해당성,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개를 모두 갖추어야지만 뭐다? 범죄가 성립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거 요 두 개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범죄의 성립 요건에서 한 개라도 흠결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책임이라고 나왔는데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일단 형사 미성년이 아니어야 되고 또 뭐였었어요? 뭐 심신상실자가 아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범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바로 책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책임을 지우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예. 형사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 안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범죄가 성립했다는 것은 바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그리고 책임까지 다 갖추었을 때 바로 범죄가 성립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한번 봐볼게요. 친고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고죄라는 것은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또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의 뭐라고? 고소가 있어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죄 이렇게 적어볼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소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고소가 있어야지만은 수사도 할 수 있고 그 검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재판에 넘길 수가 있는. 재판에 넘긴다는 건 뭐 기소한다고 공소제기라 그러죠.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되셨나요? 예. 친고죄라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고소가 없다면은, 그죠? 고소가 없다면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범죄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써볼게요. 자, 반의사불벌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비록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거를 말합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은 비록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어쩐다? 처벌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의사불벌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결과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결과범. 자, 결과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해야지 돼요.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되는 범죄.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죠? 살인죄가 있죠. 그죠? 살인죄. 예를 들면 살인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서 복부를 딱 찔렀다. 근데 빨리 병원에 옮겨갖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살인의 결과를 못 얻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인의 미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범이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결과범. 자, 그 다음에 거동범이라고 있어요. 자, 거동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거동범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어떠한 행위 자체가 범죄의 기수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폭행죄가 그래요. 폭행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위증죄도 거동범이 되죠. 위증죄. 법정에서 그죠? 허위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주소 담을 수도 없죠. 그죠? 말이라는 건 내뱉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말한 거 취소할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가 기수가 이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폭행죄도 그렇죠. 뭐 꼭 무슨 폭행이라 해갖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욕지거리 같은 거 하면서 그죠? 사람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외포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걸 폭행이라 그러죠. 그죠? 외포심을 갖게. 폭행이나 협박이나 비슷한 굴레에서 하나인데, 자,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 거동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6번에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있는데,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것은 행위만으로 일반적 위험이 있다 간주해서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자, 행위만으로 일반적 위험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하여 간주하여, 그죠?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그 예를 적어 볼게요. 추상적 위헌범 하면 가장 기억해야 될 범죄가 현주건점을 방화죄예요.
자, 이것은 그죠? 어떤 행위, 불지르는 어떤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일반적 위험이 있다고 간주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샘플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현주건조물 방화죄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익침해의 어떤 그 현실적으로 그죠? 어떤 위험이 발생해야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그죠? 법익 침해의 현실적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하는 거. 이걸 구체적 위험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인식 대상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존재한다. 요 두 개를 좀 알아두시고 추상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라는 거, 그죠? 구체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샘플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거든요. 대표적인 게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 바로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예. 너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저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기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범. 자, 우리가 자기냐 부자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범이라는 것은 형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범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자, 의식적인 형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얘기를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동작을 하여 저지르는 것. 저지르는 범죄. 예를 들면은 뭐 살인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죠? 예. 아유. 조금만 여기 넘어가 버렸네. 예. 살인죄.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귀라는 것은 형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적극적, 의식적으로 어떤 동작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 대표적으로 살인죄. 그죠? 예. 자귀. 어떤 의식적인 행위라 그러죠. 의식적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기범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귀하고 부자기. 자, 이번에는 부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부자기범은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죠?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의무 있는 자예요. 의무 있는 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하자.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부자기범에서. 자, 예를 들어 갖고 아들이 그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들을 반드시 구조를 해야 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죠. 그죠?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부자기범이라는 것은 자,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가만히 있다 해갖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단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날 회사에서 퇴근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되게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웬 거렁뱅이 같은 아저씨가 개천 개울가에서 술에 취해갖고 막
뻗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 그냥 지나쳐. 그러니까 나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근데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괜히 도와주면 귀찮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내버려 뒀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얼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그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 그죠? 자기 의무가 없는 거죠. 위험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만약에 술 취해서 개울가에 뻗어져 있는 그 아저씨가, 아저씨를 경찰관이 발견하거나, 그죠? 뭐 순찰 중인 경찰관이 발견하거나, 이랬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동안 뭐 했냐, 담당 경찰이 뭐 했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반 지나가는 행인이 봤을 때, 그죠? 그 아저씨를 발견했을 때는, 죄를 묻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갖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바로 부작위 범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부작위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작위는 부작위인데 진정부작위범이야, 이건. 이건 뭐냐면은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걸 진정부작위범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퇴거불응죄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나가시오. 나가란 말이야.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은 뭐야?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안 나가면은 이게 바로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부작위범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이제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야.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여기다 적어볼게요. 세월호 사건. 자, 세월호 사건. 자,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그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 그죠? 자, 예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그 선장. 그죠? 배가 지금 막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선장이라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 그 승객들이 안전하게 배에서 하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죠? 거기에 목숨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장이거든요. 그런데 죽던 말던 아무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하고 내버려 두면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승객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이 선장은. 그래서 결국은 그 승객이 죽게 되면 자, 이 뭐와 동일하게 보는 거야? 바로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승객이에요. 가만히 어떤 조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자, 어떤 조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승객이 죽게 되면은, 자, 그러한 행위를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거야. 살인죄는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죠. 그죠? 그거를 뭐로 저지른 거야? 가만히 있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 발생을 막아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승객이 죽게 내버려 두면은 그것을 살인죄하고 동등하게 보는 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그래요. 자기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살인죄를 뭐로 저지르는 거야? 부작위로 저지르는 거야. 어떤 의무를 구조할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마치 살인과 동일하게 본다 이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부진정 부작위범 하면 뭘 떠올려라?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이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미필적 고의. 자,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여러분들 하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 고의하고 과실하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죠? 고의하고 과실이 이렇게 있는데, 자, 미필적 고의도 고의죠. 고의에 한 분야예요. 그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어느 부분에다가 꼽사리를 넣어줘야 되냐면은, 자,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미필적 고의는, 자, 여기다 볼게요.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그 가운데 접점에 있는 요러한 요러한 부분에 속해 있는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충 예견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아파트야, 이게. 아파트 옥상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가 여기 돌을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내가 돌을 던지면 돌멩이를 맞을 수 있다. 그죠? 요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예견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던진 거를 이 지나가는 행인이 머리를 맞아도 어쩔 수 없다. 맞을 수도 있겠지. 맞아도 상관없다. 요 정도의 생각. 그죠? 완벽한 고의는 아니더라도 내가 돌을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머리를 맞겠구나. 그리고 맞아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기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렵네. 그쵸? 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범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예견한 거야. 예견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뭐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는 어쩔 수 없다. 되셨나요? 아니면은 상관없다. 지나가는 행인이 대가리가 맞아갖고 피가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상관없다. 자, 요러한 마음가짐을 갖다가 미필적 고의라 그래요. 그죠? 되셨나요? 요러한 심리 상태.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경계점이 어디야? 고의긴 고의인데 고의와 과실의 그 꼽살이 낀 그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정도의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고의고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바로 범죄를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자, 13번에 이제 고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우리 형법에서 고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제13조.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성립 요소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죄의 성립 요소의 사실을, 그죠? 인식하는 거. 요걸 갖다가 고의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13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죠? 13조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죄의 성립 요소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요걸 고의라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죠? 고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과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과실은 14조, 역시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무작정 고의가 없다면 과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과실범이 되려고 한다면, 그죠? 과실범의 요건. 자, 과실범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형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죄의 성립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주의 의무, 그죠? 주의 의무가 있느냐, 주의 의무가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야. 무작정 고의의 반대가 과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죠? 무조건 고의의 반대가 과실이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꽝인 거야, 그죠? 문제 풀면 다 틀려. 되셨나요? 자, 과실범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주의 의무가 있느냐, 요 네 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 과실범이 되려면 이 네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 자, 뭐라고? 주의 의무, 그죠?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바로 과실범으로 보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운전자야.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바로 정지를 밟아야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주의 임무를 게을리해 갖고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껌뻑껌뻑 졸고 간다든지 뭐 이러면 전부 다 뭐예요? 이거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그죠? 과실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형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선생님 뭐 꼭 과실이 뭐예요? 고의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과실에 대해서 설명해 보랬더니 고의의 반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큰일 날 소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실범을 인정하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형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과실범을 인정하려 그러면은 바로 이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 주의 의무조차도 없다면은 뭐야? 고의범도 아니고 과실범도 아닌 거야. 아무런 그 뭐라 그러죠? 범죄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그래서 이 과실을 인정하려면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다? 이 주의 의무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결과적 가중범. 자,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결합. 자, 무슨 결합이다? 이 결합은, 자, 고의범과 바로 과실범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뭐, 강도치사 같은 경우 있죠. 강도치사, 그죠? 강도치상, 강도치사,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강도치상 또는 강도치사. 자, 여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강도를 꿈꿨어요.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죠? 강도짓을 하러, 자,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피해자한테 겁만 주고 죽일 생각은 없었어. 다치게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칼 꺼내서 돈만 뺏으면 돼. 돈만 뺏으려고 딱 칼을 휘둘렀는데 갑자기 이놈이 와갖고 막 덤비는 거야. 그래서 그걸 피하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갖고 그 피해자에게 복부나 배 같은 것들을 살짝 칼로 이렇게 찌르게 됐는데, 때마침 다치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어버렸어. 자, 이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지금 저지른 범죄가 뭐야?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뒷부분이. 강도라는 기본 고의가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뭐 한 거야? 바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강도치상, 강도치사, 뭐 강간치상, 강간치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실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자, 고의범인 이 부분 제1범죄고 요게 제2범죄라고 봅시다. 그래서 제1범죄는 반드시 고의여야지 됩니다. 그걸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요.
만약에 고의, 제1범죄가 고의가 아니면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조건 요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1범죄는 뭐다? 무조건 고의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 그죠?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은 시자가 붙어, 이렇게. 근데 시자가 붙었지만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게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과실치상. 자, 여기 보십시다. 출발부터가 지금 이거는 뭐야? 과실로 출발했죠? 비록 치자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야. 그죠? 내가 뭐라 그랬어?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은 제1범죄가 반드시 뭐예요? 고의범으로 출발하라 그랬었잖아. 출발부터가 과실이면 이건 아닌 거야.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결과적 가중범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거 많어. 근데 그거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바되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의무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무의 충돌. 자, 의무의 충돌은 뭐냐면은, 자, 두 개 이상의 의무가 동시에 존재할 때 하나를 이행하게 되면은 하나는 이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의무가 동시에 존재해서 하나를 이행하면 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걸 갖다가 의무의 충돌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전부 다 물에 빠졌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큰아들을 구한다고 가면은 작은아들이 죽게 생겼어. 그렇다고 작은아들을 구하면은 큰아들이 또 죽어. 이런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자기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되는데 큰아들을 구하러 가면 작은아들이 죽고 작은아들 구하러 가면 큰아들이 죽어.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다? 두 개의 자기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 자, 뭐라고? 여기에서 의무라는 것은 두 개의 자기 의무.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적어보자. 두 개의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지 돼. 응? 그래서 여기 아까 사례를 든 것처럼, 그죠? 그죠? 큰아들, 작은아들이 둘이 물에 빠졌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구하면은 작은아들이 죽고, 작은아들을 구하려고 가면은 큰아들이 죽고, 그죠? 이걸 의무의 충돌이라고 한다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디 보냐면 17번에 가봅시다. 17번에 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것도 되게 어렵더라고. 야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추정적 승낙 이것도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피해자의 동의는 없는데 현실적인 피해자의 동의는 없는데 그죠? 행위 당시에 그 행위 당시에 모든 사정을 모든 객관적 사정을 봤을 때 그 피해자가 그 상황을 안다면 그 상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한 거다. 당연히 승낙을 했을 것이다. 자, 이걸 갖다가 바로 추정적 승낙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마트에 갔는데 마트 주차장에 애기들이 있어.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마트 가서 시장 보고 올 테니까 너네들 여기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어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나타나지도 않고 엄마는 동네 아줌마랑 수다 떤다고 막 슈퍼에서 막 수다 떨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주차장에서 그 애들은 막 차 안에서 놀다가 뭘 잘못해갖고 거기 뭔가를 건드렸는지 뭐 했는지 차 안에서 막 불이 났어. 그죠? 이 경우에 지나가는 다른 주차장에 세워져 어떤 아저씨가 딱 보고 나서 저기 차 안에 애들이 갇혀갖고 불이 났는데 차 안에 애들이 갇혔네 하고 와갖고 유리창을 깨고 애들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유리창 깬 거에 대해서 바로 뭐예요? 손괴죄를 묻지는 않겠죠? 그 아줌마가 그죠? 당연히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이 아저씨를 갖다가 뭐 죄를 묻는다든지 아저씨 내 차 왜 유리창 박살냈어요 이렇게 따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차 안에 애기가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는 마트에서 저기 수다 떤다고 모르고 있었어. 늦게 오고 모르고 안 와. 현장에 없다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 아저씨가 길 가는 행인이 어떻게 돼요? 차 문을 부수고 아기를 구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손괴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손괴의 책임을 묻지 않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죠? 당연히 그 상황이라면은 이 엄마가 그죠? 차문 부순 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을 거라 이거야. 애기들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추정적 승낙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현실적 피해자의 동의는 없어야 돼요. 없는데 그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 사정을 봤을 때 그죠? 피해자가 알았다면은 당연히 승낙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바로 추정적 승낙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문을 부수고 아기를 구한 그 아저씨 있죠? 그죠? 행인 아저씨는 손괴의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죠? 왜 차 부쉈어? 이렇게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가능성이야, 이제 이거. 기대 가능성은 우리 형법 공부하면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은 바로 책임 파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책임 파트에서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그 뜻은 바로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말이야.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말이야. 되셨나?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경우 있냐면은 회사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 그죠? 회사의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지 돼? 어쩔 수 없죠. 그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의 기밀을 뺏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 갖고 이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의 기밀을 빼다 줌. 자, 그래서 딸을 살렸어요. 자, 이 경우에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자,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보자고. 자, 기대 가능성이라는 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기대한다고?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회사의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누가.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기밀을 빼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 회사 기밀을 빼준 거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경우에 뭐다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적법행위를 기대하기가 어렵대요. 자, 이거 왜 이러냐. 자, 그 여기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이 경우에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기밀 빼낸 거에 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죠? 책임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많이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었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는데 제1회 그죠?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형법 용어. 자, 제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 용어 1회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제가 한 10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0회까지. 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 간단하게. 어렵게 안 하고. 그래도 벌써 지금 40분 지났어. 내가 요거 아까 준비하는데도 한 3시간 걸렸어. 선별을 또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박기술 씨 후원금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정인천 씨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까 익명으로 저기 해달라고 하신 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은 좀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좀 뭐 이런 거 좀 쑥스러워하고 좀 제가 뭐 이렇게 이 방송에 나가는 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금액이 아닌데 10만 원씩이나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